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물가 확신에 확신을 얻었다고 말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1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인데요. 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자, 최주영 캐스터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효과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관련주가 급등한 데 이어 트럼프의 친시장적 정책 기대감에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했는데요. 오늘 다우지수가 0.5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 0.4% 상승했습니다. 또 아울러 트럼프 랠리에 이어서 파월 의장도 9월 인하에 더욱 힘을 실어주자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기록적인 교체 수요 움직임이 예상된다면서 최선호주로 꼽자 오늘 1.67% 올랐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0.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트럼프 효과에 금융주와 헬스케어 섹터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버크셔 소웨이와 일라이 릴리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테슬라 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영향으로 오늘 2%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트럼프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있었던 발언들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일단 파월 의장은 물가가 2%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물가가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는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서 최근 3개월간의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둔화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울러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면서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나온 발언은 9월 인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는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놓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마이너스 6.6으로 나오면서 직전치 마이너스 6과 예상치 마이너스 5.5를 소폭 하회했죠. 이를 보면 미국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로 약하게 나오진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점점 트럼프의 대세론이 굳혀지자 이제 투자자들은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나섰는데요. 일단 그의 공약을 기반으로 봤을 때 마켓워치는 금융주, 전통적 에너지, 또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원자력이나 확산 연료 등 저렴한 에너지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전 집권 당시에도 금융기관 규제 완화와 의료보험 확대 정책 폐기를 시도한 만큼 이 같은 업종들의 수혜주로 또 떠오르고 있죠. 이외에도 가상자산 관련주도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4,000달러에 근접하면서 24시간 전에 비해서 5%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트럼프 효과에 따라 채권 시장은 상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관세와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또 재정 적자 확대에 따라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 시장도 역시나 장기물 위주로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0.04%포인트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81달러, 84달러에 마감됐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31% 넘게 폭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대주주로 있는데요.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죠.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인한 인상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주가 급반등에도 상장 초기 고점과 비교했을 때 주가는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트럼프 효과를 이어받아 오늘 코인베이스도 11.39%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2.57% 상승했습니다. M&A 시장 회복세와 주식 채권 거래 호조에 힘입어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이뤘는데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3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거래 및 자산관리 부문 성적이 눈에 띄죠. 이처럼 골드만삭스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수익이 급증하자 시장에선 올해 경제가 건강해지면서 월가의 거래와 활동이 광범위하게 부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2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면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는 대규모 감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직원의 약 8.5%인 400명을 감축하는데요. 시장 침체와 재고 과잉, 수요 부진에 따른 회사의 원가 구조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유럽에선 여전히 낮은 설치율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데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된 거시적 수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11.73% 떨어졌습니다.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브리게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와의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나 자금 조달과 가치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수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5일 인수 제한가가 또 한 번 상향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나 결국 메이시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메이시스는 향후 턴어라운드 노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호재에도 1.35% 하락했습니다. S&P 500에 이어 나스닥 100 지수 편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하는데요. 월그린스의 시가총액이 올해 크게 줄어든 반면 슈마콤의 주가는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으며 시총은 500억 달러를 넘어섰죠.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3% 넘게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첫 번째 공개 발언으로 오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되기 전이라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뜻이군요. 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긴축이 인플레이션을 2%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물가가 둔화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더 커졌다고 말했죠. 네, 파월 의장은 1분기 추가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 2분기의 최근 3개월 지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점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경착륙은 가능성이 작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하며 물가와 고용 모두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미 공화당이 암살 시도를 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들의 가격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상자산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간밤이 주식은 처음 열린 장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좀 소화를 하고 있을까요? 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사건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만 3천 달러대를 재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테슬라 주가는 장중 6%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처럼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달러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피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 이른바 트럼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갈까요? 네, 이번 암살 시도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증시가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네. 탈바킨 캐피털은 지수 차원에서는 증시가 이런 사건이 아닌 실적에 따라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BMO 자산관리는 투자자들은 연준 정책과 연내에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암살 시도는 끔찍한 사건이지만 주식 선물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번 사건으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분석들이 나오던데 시장에서도 벌써 트럼프한테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재정정책 완화와 보호주의 강화 속 달러 강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JP모건은 트럼프가 더 높은 관세와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약속한 만큼 인플레이션 심화와 달러 강세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월가에서는 수혜주를 찾느라 분주한 분위기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소형주들이 잠재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면서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 규제 완화는 중소형주를 포함한 내수주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를 거쳐 부통령직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 벤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세로 지난 1952년 이후 가장 젊은 미국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소형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투자노트에서 많은 투자자가 소형주를 잠재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대형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고 중소형주가 더 오르려면 금리가 핵심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4.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개막한 3중 전회에서 중국 지도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 아마존이 현지 시간 16일과 17일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여는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연구업체 어도비 애널리스트는 쇼핑객들이 이번 주 아마존 행사에서 약 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4천억 원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도비는 이 기간 아마존이 전자제품은 22%, 의류는 20%가량 가격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를 향한 파격 전망부터 모건 스탠리의 AI 토픽으로 꼽힌 애플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의 수요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출시도 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 구글 등 대표 빅테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 TSMC의 칩 생산 주문량을 25%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형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를 비롯해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의 내년 출하량이 1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수요가 높은 데다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 가장 비싸 생산을 도맡고 있는 TSMC 실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 중인 SK하이닉스와 품질 테스트 승인을 앞둔 삼성전자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폭발하는 수요에 엔비디아 주가가 10년 안에 16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파격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총으로 따지면 50조 달러에 육박한데 S&P 500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일찌감치 테슬라와 아마존을 알아본 유명 투자자죠. 영국의 제임스 앤더슨의 주장입니다. 이런 파격적 평가 배경으로 칩셋 수요 증가를 꼽았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AI 반도체 수요 실질 성장률이 연간 약 60%에 달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매출이 60% 성장하고 마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주당 1,350달러의 순이익과 주당 약 1,000달러 잉여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당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엔비디아 주가는 2만 달러, 시가총액으로는 49조 달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앤더슨은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가능성은 15%로 예상했는데요. AI의 발전 과정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엔비디아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럴 경우 주식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기대감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질주에 한박 웃음을 짓는 곳이 또 있죠. 바로 TSMC인데요. 급증하는 수요에 힘입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LSEG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SMC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0% 늘어난 규모입니다. 큰손 고객 애플과 엔비디아 덕을 톡톡히 볼 것이란 해석인데요. TSMC는 이미 앞서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분기 매출이 급증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고 업계 역시 다음 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SMC는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연간 실적 전망과 함께 생산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규모도 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거침없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TSMC는 올해 우리 돈 4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탄탄한 수요에 타이완 증시에 상장된 TSMC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75% 급증했고요. 미국 ADR 시총도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톱10 안에 안착했습니다. 월가 대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애플을 AI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애플이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에 탑재하면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273달러로 26% 높여 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시스템을 지원하는 애플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초 2026년까지 2억 3천만 대 수준일 것으로 내다본 아이폰 판매량도 앞으로 2년간 5억 대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프 캐피탈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나온 애플의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시장 중국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애플은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매출이 30% 넘게 급증했는데 특히 고가의 아이폰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아이폰 출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달부터 임시 성격으로 시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차원의 관세 폭탄 조처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EU 조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스페인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인데요.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간주되는 기권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폴란드와 그리스를 비롯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회원국도 있습니다. 확정 관세로 전환되려면 10월 정식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내부에서 갈등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약 10년 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놓고 벌인 관세 논쟁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잠정 관세를 임시로 부과했지만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5년간의 확정 관세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후 EU 태양광 제조업은 결과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중국,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공습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격 사건 이후에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이 분위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섹터와 여러 가지 또 수혜 피해 업종과의 차이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수는 상승했습니다만 오히려 골드만삭스에서는 중소형주가 트럼프 시대에 더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러셀 2000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4일 연속 랠리를 보이는 모습들이 좀 특이했고요. 반대로는 유럽의 스톡스 50 지수 같은 경우는 1.2% 하락했습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갈등에서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지수에도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혹시나 불확실성이 좀 증가한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반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달러는 소폭 약세 103.93 정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밖에 10년물 국채금리도 1%대 정도 남짓 올라서 4.2대 정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생각하는 좀 어떤 매크로 지표상의 불안감이 좀 커지는 모습들은 그나마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수혜 업종이 부각받는 거는 자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라든가 트럼프 미디어 컴퍼니 한 30% 이상 또 상승했고요. 총기 관련주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쪽 금융주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세가 좀 이어졌는데 오히려 피해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쪽이죠. 솔라이츠가 15% 가까이 하락했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풍력 쪽이죠. 6% 이상 하락하고 또 중국 관련된 종목들 판도더 같은 경우도 3% 이상 하락, 알리바바도 2% 이상 하락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수혜와 피해 업종들이 나뉘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그래도 어느 쪽을 좀 더 신경 써야 될지는 분명히 나오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무역 분쟁 이슈가 반영됐었을 때 반도체 쪽은 좀 고생했었다라는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묵직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면서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AI 관련된 반도체 쪽들의 동향들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의 관심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쏠렸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금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파월 의장의 대담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 2분기 인플레이션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가 좀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가 둔화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진다라는 쪽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부분들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특히 인플레 2%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늦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반응이 언제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냥 구체적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9월 금리 인하와 올해 한 2부 차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벌써 CME 페드와치 쪽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 반영돼 있다라고 되는 모습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골드만삭스는 갑자기 7월 달에 기습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조금 약간 유동을 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거의 올해 이 두 차례 금리 인하 9월, 12월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계속 파월 의장이 좀 갑자기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거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진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는 재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에서도 트럼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가장 먼저 반응한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에서도 뚜렷이 트럼프 수혜지 쪽에서의 강한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코 방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재건, 코인, 방산, 전력기기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장 변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그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이런 쪽이 또 낙폭이 컸느냐? LG 에너지 솔루션과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쪽에서 하방 경직성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수혜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섹터들을 챙겨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이 높지만 또 이럴 때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쫓아가게 되면 항상 또 물리게 되는 게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흐름들과 종목들 흐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추세적인 접근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는지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미국 시장 분위기와 함께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 않은 국내 증시의 시장 흐름들 체크하면서 또 실적 시즌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세적인 접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최근에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을 더 줬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2%로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On inflation, in the first quarter, we didn't make any more progress. The second quarter, actually, we did make some more progress. We've had now 3 better readings, and if you average them, that's a pretty good pace. So we've been very clear that you wouldn't wait for inflation to get all the way down to 2%. Our test has been for the past quite some time that we wanted to have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wa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2% target. And what increases that confidence in that is more good inflation data. And lately here, we have been getting some of that. 앞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타이트한 고용시장의 완화도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죠. 파월 의장은 이번 대담에서 고용시장 또한 점점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며 더 이상 과열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economy is growing now at about 1.5%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Most forecasters have about a 2% growth rate for the full year.
The labor market, again, has moved into better and better balance to the point where I think you can now say it's essentially no tighter than it was in 2019 before the pandemic. Remember that the labor market of 2019 was a very strong labor market. So we're back to that place, no longer overheated.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연준 부의장이자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글로벌 경제 고문인 리처드 클라리다도 9월 인하가 유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정책 경로는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표와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do expect Fed rate cuts this fall, obviously during the Biden presidency. And then the course for policy under either a Biden or Trump presidency, I think, is going to depend on the data and the evolution of the economy. There are certainly scenarios that would be inflationary, and the Fed's job is to maintain price stability. I would point out, during my time at the Fed, 2018 to 2022, there were tariffs put in place and there were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inflation was actually relatively low, in fact, a little bit below 2%. So the details are going to be actually quite important, and I think it would be too soon to predict.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2분기 어닝 시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상반기 랠리를 주도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HSBC의 수석 다중자산 전략가는 미국 대선,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도 이번 어닝 시즌이 하반기 증시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만약 이들 기업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경우 시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much more important when we look ahead for the next 3 to 6 months, looking into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at happens on the earnings side of things. Because let's face it, for the first time, by the end of this year, by the fourth quarter, consensus is basically saying that earnings will grow faster among the 493 stocks in the S&P, among those excluding the Magnificent Seven. And that's going to be a huge, huge hurdle.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물가 둔화의 확신을 얻었다고 말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1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준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85%로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주담대 평균 금리보다 0.94%포인트 높습니다. 정부가 가계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가 주담대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주담대 금리 인하로 발생한 가계빚 급증 현상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내놓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최첨단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의 가장 밑단에 배치되는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 제작에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예상한 7에서 8나노미터보다 훨씬 고도화한 공정으로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4나노미터 공정은 7에서 8나노미터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칩 성능과 전력 사용량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초미세 공정을 통해 경쟁사를 압도하는 고성능 저전력 HBM4를 생산해 SK 하이닉스에 내준 HBM 패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자회사 SK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종 자회사 간 합병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SKENS 합병건과 함께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을 합병하는 방안을 심의합니다. 석유사업부문 알짜 계열사를 SK온과 합병해 SK온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계열사 수를 줄이는 조직 슬림화의 속도를 내는 차원입니다. SK그룹 안팎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메머드급 합병으로 자산 규모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출범하면 SK온에 대한 자금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SK온 살리기에 그룹의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SK온이 직접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HD현대사나 HD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조건으로 3년간 선박용 엔진 제조 경쟁사에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을 달았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 2월 HSD 엔진을 인수한 하나그룹과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조선업계에서 치열한 선박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 그룹 간 전선이 글로벌 엔진 시장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일보는 올 2분기 중국 경제 성장세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이래서 2분기 누적 성장률은 5%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겨우 맞췄습니다. 특히 6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같은 날 비해 2%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단기 침체가 고용시장 악화와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주요 전체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폐업 사위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천 명으로 최대였는데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게다가 올해도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만 4천 명 줄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 대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장기 침체된 내수 경기와의 온도차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일반 노조가 기본급 7.5% 인상과 안전장려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임금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반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운항 승무원을 제외한 캐빈 승무원과 일반직 직원들이 가입한 노조로 잠정 합의안 가결에 따라서 지난해 분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한편 권수정 일반노조위원장은 2024년 임금 협상보다 아시아나항공 해체 인수 합병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마감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 시스템 209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연이 우려됐던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전 구간의 2028년 개통 정상 추진 여건이 마련된 가운데 공사비는 672억 원이 늘어난 3,60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월 기존 삼성역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 설계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트럼프 랠리,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트럼프 랠리였던 것 같습니다. 피격 사건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네, 통상적으로 정치 지도자의 피격 사건이 있을 때 뭐 주가가 상당히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링컨 대통령 또는 이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반면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81년이죠. 힝클리가 총격을 날렸을 때 당일날은 정권시장 문도 닫고 혼선을 빚었지만 그 다음 날 오히려 좀 오르는 그런 장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케네디 대통령과 이 레이건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케네디 대통령은 바로 현장에서 즉사했고 반면에 레이건 대통령은 총을 맞았습니다만 바로 부활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피격을 받기는 받았지만 귀에 살짝 스치는 정도, 그리고 건강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 공백에 따른 어떤 충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명한 사진, 총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라 싸우라 2번 외친 그 소리, 그 장면, 뭐 이런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시장도 그렇게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까지도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트럼프 랠리라는 게 뭐 주가가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정치 지도자의 이런 변고가 있었을 때에 주가가 상당히 휘청거린 데 비하면 뭐 별 충격은 없었다. 이게 1차적인 트럼프 랠리의 특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랠리가 드디어 트럼프 스타일의 경제가 온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재집권 가능성에 배팅하는 투자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러셀 지수의 확실한 부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지금 우리는 다우 지수, 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지수보다도 훨씬 그 커버리지 폭이
더 큰 지수가 바로 러셀 지수인데요. 네. 자, 러셀 지수라는 것은 러셀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가 만들었는데 지금 저 지수를 CME에 팔았어요. 뭐 어쨌건 이 러셀 지수는 기본이 3,000, 러셀 3,000이 기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러셀은 시가총액 1등부터 3,000까지를 쭉 줄 세워서 그것을 가중평균하는 게 러셀 지수예요. 그래서 러셀 지수가 중소형 지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3,000등까지니까 물론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사는 수만 개가 있으니까 비교적 큰 회사들 상위권 그러니까 S&P 500이 상위 500이만 한다고 그러면 러셀은 3,000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커버리지가 광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러셀 지수에서 러셀 3,000보다는 러셀 2,000을 더 주목합니다. 자, 러셀 2,000이라는 것은요. 러셀 3,000에서 그러니까 러셀 3,000이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3,000까지의 가중평균인데 그중에서 1등부터 1,000등까지를 빼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그러면 1,001등부터 3,000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지수가 러셀 2,000 지수거든요. 네. 2,000개만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 3,000개 중에서 1등부터 1,000개는 뺐다. 위를 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소형주가 절대 아닙니다. 대형주 중에 조금 적은 주들.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소형주 중심의 러셀 이것은 물론 상대적 소형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대형주 중에서 조금 규모가 작은 거. 근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 러셀 지수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자, 트럼프의 공약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러스트 벨트를 살린다든지 전통주를 살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머스크, 테슬라의 머스크 빼놓고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원래 새 산업, 새 기술 하는 쪽에는 진보 세력이 훨씬 더 득세하거든요. 네. 아마존의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고 또 메타의 저커버그는 아예 트럼프하고 각이 져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너는 교도소 보내겠다 하고 1번으로 지목하는 자가 바로 메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만드는 저커버그. 이 다 실리콘밸리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통주가 살아난다. 또 뭐 에너지주 이런 주가 살아난다. 인프라, 신도시를 지금 10개 건설하겠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약하고 있습니다. 또 다우 지수도 좀 올랐는데요.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보다는 다우 지수가 더 올랐는데 다우 지수가 오른 이유는 다우 지수 안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융주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 산업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자, 반대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아주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라는 것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지지하는 또 트럼프가 육성을 약속한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에너지주, 인프라주, 방위산업주, 우주주, 은행주 이런 것들을 주로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앞으로 이게 트럼프가 아직 당선은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선됐을 때는 이런 어떤 새로운 패턴의 뉴욕 증시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밀워키 대관식. 밤사이 열린 밀워키에서 했었던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뭐 거침이 없겠습니다, 박사님. 예, 이제 사실상 오늘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으로 공화당의 후보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를 본인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하기 전에는 공화당 후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본인이 사망한다 하더라도요.
선거 전에 임박해서 사망을 하면 공화당은 후보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가 확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밀워키라는 위스콘신 주의 수도인데요. 굉장히 전통 산업으로서 아름다운 곳이죠. 저 밀워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자, 가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8년 전에 2000년에 대통령 당선이 됐었죠. 네. 그때 공화당 전당대회가 바로 저 밀워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돌풍을 일으킬 때 그것을 밀워키 돌풍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워키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후보가 됐고 중앙 무대에 본격적으로 컸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는 불과 2번, 8년 전에 밀워키에서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슈빌이라는 곳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슈빌이라는 곳은 남부의 음악 도시고 밴드빌트 대학이 있는 곳인데요. 그 유명한 미국의 칸츄리 뮤직의 본고장이죠. 그게 공화당 지지세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여러 가지 그 입법적인 조처를 통해서 전당대회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법을 만드는 바람에 가기로 했다가 내슈빌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밀워키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8년 전에 트럼프의 그 좋은 기억, 거기다가 이번에 최대 포인트는 미국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 밀워키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총격을 맞고도 부활했다. 네. 연설을 계속했다는 그 부활의 상징인데 이번에 밀워키를 사전에 각본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총을 맞고 나서 밀워키에 나타나니까 밀워키의 불사신이다. 밀워키의 피닉스다. 불사조다. 이런 이미지가 또 더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있고요. 또 바로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려쳤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게 스윙 보트거든요. 저기서 약 한 3,000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졌던데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이기고 2000년에는 졌는데 이번에 저기서 돌풍을 일으키면 스윙 보트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수락 연설을 합니다. 수락 연설도 굉장히 지금 톤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하지 않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상대가 아니니까 이제 국민 통합의 메시지만 주겠다. 바이든 대통령을 내 입에서 올리지 말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세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징적인 도시였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힐빌리 벤스, 부통령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도 밤사이에 지명이 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죠. J.D. 벤스가 지명이 됐는데 39살 힐빌리, 그러니까 시골 출신의 요즘 말로 하면 흑수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력이 좀 남다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선 행보가 본격화됐는데요. 부통령도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전당대회에서 부통령도 확정하기 때문에 이 부통령 지명 없이는 전당대회가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J.D. 벤스 상원 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 자, 얼굴 보시면 얼굴에 수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수염 컨그레스맨이라는 별명도 붙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수염을 붙이느냐 해서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네. 자기가 수염을 깎으면 10대로 보인대요. 무슨 생각? 지금 39살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젊고 이번에 초선 의원입니다. 네. 자, 지금 얼굴 좀 보세요.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수염으로 나이를 가리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수염 기른 사람을 제일 싫어해서 깎아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네. 끝까지 안 깎겠다 그래서 부통령 지명이 늦어졌다. 지금 이게 일부 미국 언론에 지금 뒷얘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수염 부통령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저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39살의 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힐빌리라고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힐빌리라는 얘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수저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애팔라치아 산맥에 정말 못 사는 가난한 광부 기술자들, 네. 우리 좀 탄광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힐빌리라고 그래요. 자, 힐빌리 엘러지, 힐빌리의 노래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비가 슬픔의 노래인데요. 네. 저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리에 상영 중인데, 저 영화의 원작자가 바로 미국 공화당의 오늘 부통령 후보로 된 벤스입니다. 자, 이 벤스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싸우다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벤스가 아닌데 어머니가 이혼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는 바람에 벤스도 가고 여러 사람을 거치는 바람에 자기 이름이 여러 번 고쳐졌어요. 그렇군요. 자, 미국은 여자가 이혼했을 때 애를 데리고 다니면 그 애의 이름이 새로 결혼하는 남자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클린턴 대통령도 원래 클린턴이 자기 이름이 아니었죠. 네네. 자,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이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커요. 할머니 밑에. 근데 왜 집안이 망했느냐? 바로 미국의 산업이 흑인들, 동양인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 중산층이, 백인 중산층이 몰락했다. 그래서 저 힐빌리의 노래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흑수저의 노래가 아닙니다. 러스트 벨트, 미국의 망한 가난한 백인들의 한해 어린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저 힐빌리의 노래라는 저 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언론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뉴욕 타임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날 마가 프로젝트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나왔다. 이런 분석까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힐빌리의 노래 저자를 부통령으로 데려왔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고 우면하지 않고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나가겠다. 첫 번째 의도고요. 자, 두 번째, 본인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내 죽어도 내보다 더 강한 아메리카 퍼스트 주의가 올 거야.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 벨트, 미국의 러스트 벨트라는 게 5대호. 미국의 최초의 산업의 발상지는요, 5대호라는 미시간호, 휴런호 이런 5개의 거대한 호수, 거기가 공업 용수가 되니까 거기서 공장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것을 뉴욕으로 연결해서 운하도 파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 운하 보고 한국에도 운하를 만들겠다 한 그 동기를 얻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 지금 러스트 벨트가 철강, 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망함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지지자들을 뭉치겠다. 이게 대부분 경합주들, 스윙보트들이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벤스 부통령이 경합주 표는 다 끌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을 하고 네. 아마 벤스의 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됐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어젠다 47. 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먼저 관심이 가는데요. 공약집이죠. 어젠다 47을 보면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젠다 47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4년간 앞으로 내가 다시 재집권하면 미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상당히 소상한 얘기. 그러니까 자신의 비전, 그리고 지난 4년간 내가 왜 못했고 바이든하고 비교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젠다 47. 일각에서는 공약이 47개냐? 아닙니다. 자, 미국의
지금 이번 11월 달에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미국 47대 네.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젠다 47 이렇게 했는데요. 한 예만 오늘 간단하게 들면 자 바로 취임하자마자 파리 협약에서 탈퇴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거 안 해요. 네.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가스와 그 천연가스 엄청나게 발굴을 해서 목표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이 대목도 우리 함께 좀 앞으로 두고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4.7%. 지금 미국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4.7%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고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트럼프의 부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목표보다도 적게 나왔어요. 네. 더더군다나 이것은 많은 부양책을 썼는데도 적게 나왔다. 그런 면에서 충격이고 또 미국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질 텐데 지금 삼중 전회 과연 어떤 성부수를 낼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삼중전의 얘기는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오늘은 미중 관계까지 확대해서 키워드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물가 둔화에 확신을 얻었다고 말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1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최주현 캐스터, 다우지수가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효과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관련주가 급등한 데 이어 트럼프의 친시장적 정책 기대감에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5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 0.4% 뛰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랠리에 이어서 파월 의장도 9월 인하에 더욱 힘을 실어주자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기록적인 교체 수요 움직임이 예상된다면서 최선호주로 꼽자 오늘 1.67% 올랐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0.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트럼프 효과에 금융주와 헬스케어 섹터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버크셔 스웨이와 일라이 릴리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자 오늘 2% 가까이 뛰었습니다.
오늘 트럼프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있었던 발언들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일단 파월 의장은 물가가 2%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물가가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 최근 3개월간의 지표를 봤을 때 물가가 둔화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면서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나온 발언은 9월 인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는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놓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마이너스 6.6으로 나오면서 직전치 마이너스 6과 예상치 마이너스 5.5를 소폭 하회했죠. 이를 보면 미국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로 약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점점 트럼프의 대세론이 굳혀지자 이제 투자자들은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나섰는데요. 일단 그의 공약을 기반으로 봤을 때 마켓워치는 금융주, 전통적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원자력이나 화석 연료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고 또 이전 집권 당시에도 금융기관 규제 완화와 의료보험 확대 정책 폐기를 시도한 만큼 이 같은 업종들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죠. 또 이외에도 가상자산 관련주도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 7시 기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4,000달러에 근접해 24시간 전에 비해서 5%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트럼프 효과에 따라 채권 시장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시 재정 적자 확대에 따라 베어 스티프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 시장도 역시나 장기물 위주로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0.04%포인트 올랐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81달러, 84달러에 마감됐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31% 넘게 폭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대주주로 있는데요.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죠.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인한 인상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주가 급반등에도 상장 초기 고점과 비교했을 때 주가는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트럼프 효과를 이어받아 오늘 코인베이스도 11.39%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2.57% 상승했습니다. M&A 시장 회복세와 주식 채권 거래 호조에 힘입어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이뤘는데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3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거래 및 자산 관리 부문 성적이 눈에 띄죠. 이처럼 골드만삭스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수익이 급증하자 시장에선 올해 경제가 건강해지면서 월가의 거래와 활동이 광범위하게 부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2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면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스는 대규모 감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직원의 약 8.5%인 400명을 감축하는데요. 시장 침체와 재고 과잉, 수요 부진에 따른 회사의 원가 구조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유럽에선 여전히 낮은 설치율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데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된 거시적 수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11.73% 떨어졌습니다. 아카우스 매니지먼트와 브리게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와의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나 자금 조달과 가치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수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5일 인수제한가가 또 한 번 상향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결국 메이시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메이시스는 향후 턴어라운드 노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호재에도 1.35% 떨어졌습니다. S&P 500에 이어 나스닥 100 지수 편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하는데요. 월그린스의 시가총액이 올해 크게 줄어든 반면 슈마콤의 주가는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으며 시총은 5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3% 넘게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첫 번째 공개 발언으로 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2%가 되기 전에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지금의 긴축이 인플레이션을 2%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가 둔화할 것이란 자신감은 더 커졌다고 말했죠? 네, 파월 의장은 1분기 추가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 2분기의 최근 3개월 지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경착륙은 가능성이 작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하며 물가와 고용 모두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미 공화당이 암살 시도를 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 가격들, 일부의 경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피격 사건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시시각각 좀 변하고 있을까요? 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주춤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사건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만 3천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테슬라 주가는 장중 6%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처럼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달러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른바 트럼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네, 이번 암살 시도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증시가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탈바켄 캐피털은 지수 차원에서는 증시가 이런 사건이 아닌 실적에 따라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BMO 자산관리는 투자자들은 연준 정책과 연내에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암살 시도는 끔찍한 사건이지만 주식 선물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점점 나오는데 재집권 시 시장에서는 좀 어떤 쪽으로 전망을 합니까? 네, 시장에서는 재정정책 완화와 보호주의 강화 속 달러 강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네. JP모건은 트럼프가 더 높은 관세와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약속한 만큼 인플레이션 심화와 달러 강세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 국정 비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비전에 따라서 또 수혜주 피해주가 또 한 번 더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J.D. 밴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를 거쳐 부통령직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 밴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인 밴스 의원은 올해 39세로 지난 1952년 이후 가장 젊은 미국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소형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투자 노트에서 많은 투자자가 소형주를 잠재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대형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고 중소형주가 더 오르려면 금리가 핵심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4.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개막한 3중 전회에서 중국 지도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 아마존이 현지 시간 16일과 17일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여는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연구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쇼핑객들이 이번 주 아마존 행사에서 약 140억 달러, 우리 돈 19조 4천억 원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도비는 이 기간 아마존이 전자제품은 22%, 의류는 20%가량 가격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를 향한 파격 전망부터 모건 스탠리 AI 토픽으로 꼽힌 애플 이야기까지 글로벌 빛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의 수요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출시도 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 구글 등 대표 빅테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 TSMC의 칩 생산 주문량을 25%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형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를 비롯해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의 내년 출하량이 1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수요가 높은 데다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 가장 비싸 생산을 도맡고 있는 TSMC 실적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 중인 SK 하이닉스와 품질 테스트 승인을 앞둔 삼성전자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폭발하는 수요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년 안에 16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파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총으로 따지면 50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S&P 500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일찌감치 테슬라와 아마존을 알아본 유명 투자자죠. 영국의 제임스 앤더슨의 주장입니다. 이런 파격적 평가 배경으로 칩셋 수요 증가를 꼽았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AI 반도체 수요 실질 성장률이 연간 약 60%에 달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매출이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마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주당 1,350달러의 순이익과 주당 약 1,000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당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엔비디아 주가는 2만 달러, 시가총액으로는 49조 달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앤더슨은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가능성은 15%로 예상했는데요. AI의 발전 과정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엔비디아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럴 경우 주식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기대감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질주에 한박 웃음을 짓는 곳이 또 있죠. 바로 TSMC인데요. 급증하는 수요에 힘입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LSEG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SMC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0% 늘어난 규모입니다. 큰손 고객 애플과 엔비디아 덕을 톡톡히 볼 것이란 해석인데요.
TSMC는 이미 앞서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분기 매출이 급증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히기도 했고 업계 역시 다음 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SMC는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에 나섰는데요. 연간 실적 전망과 함께 생산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규모도 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거침없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TSMC는 올해 우리 돈 4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탄탄한 수요에 대만 증시에 상장된 TSMC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75% 급증했고요. 미국 ADR 시총도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톱10에 안착했습니다. 월가 대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애플을 AI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애플이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에 탑재하면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273달러로 26% 높여 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시스템을 지원하는 애플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초 2026년까지 2억 3천만 대 수준일 것으로 내다본 아이폰 판매량도 앞으로 2년간 5억 대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프캐피탈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나온 애플의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시장 중국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애플은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매출이 30% 넘게 급증했는데 특히 고가의 아이폰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아이폰 출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달부터 임시 성격으로 시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차원의 관세 폭탄 조처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스페인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인데요.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간주되는 기권 카드를 꺼내들었고 폴란드와 그리스를 비롯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회원국도 있습니다. 확정 관세로 전환되려면 10월 정식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내부에서 갈등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약 10년 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놓고 벌인 관세 논쟁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잠정 관세를 임시로 부과했지만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5년간의 확정 관세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후 EU 태양광 제조업은 결과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중국,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공습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는데요. 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공정위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공정위가 어제 이 조건부 승인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공정위는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의 주식 35%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해줬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이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조건 없는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STX 중공업이 현재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한화 엔진 측에 공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HD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부품을 공급해달라는 이 경쟁사 측의 요청을 3년 동안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 분양가 할 것 없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38% 뛰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기준으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전달보다 0.04% 올라서 7개월 만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도 처음 이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이 평당 4,190만 4천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1년 전보다 30%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 같은 서울 집값 상승 흐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주택 공급 부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 상황도 짚어보죠. 어제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었는데 복귀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 5대 대형 병원 기준으로 어제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이 병원별로 따졌을 때 10명 미만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련 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 등을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이 하반기 충원 인력을 복지부에 알려줘야 되는데 전공의들의 답이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 겁니다. 이에 전체 전공의 13,000여 명 중에서 이미 출근하고 있는 1,000여 명을 뺀 나머지 10,000명 이상의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내부 의료계의 반발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효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입 물가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수입 물가 지수는 142.76으로 전달 대비 0.7% 올랐습니다.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0.6%, 중간재는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계 등을 중심으로 0.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물가 지수는 0.9% 오른 132.96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최근에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을 더 줬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2%로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On inflation, in the first quarter, we didn't make any more progress. The second quarter, actually, we did make some more progress. We've had now 3 better readings, and if you average them, that's a pretty good pace. So we've been very clear that you wouldn't wait for inflation to get all the way down to 2%. Our test has been for the past quite some time that we wanted to have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wa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2% target. And what increases that confidence in that is more good inflation data. And lately here, we have been getting some of that. 앞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타이트한 고용시장의 완화도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죠. 파월 의장은 이번 대담에서 고용시장 또한 점점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며 더 이상 과열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economy is growing now at about 1.5%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Most forecasters have about a 2% growth rate for the full year. The labor market, again, has moved into better and better balance to the point where I think you can now say it's essentially no tighter than it was in 2019 before the pandemic. Remember that the labor market of 2019 was a very strong labor market. So we're back to that place, no longer overheated.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연준 부의장이자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글로벌 경제 고문인 리처드 클라리다도 9월 인하가 유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정책 경로는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표와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do expect Fed rate cuts this fall, obviously during the Biden presidency. And then the course for policy under either a Biden or Trump presidency, I think, is going to depend on the data and the evolution of the economy. There are certainly scenarios that would be inflationary, and the Fed's job is to maintain price stability. I would point out, during my time at the Fed, 2018 to 2022, there were tariffs put in place and there were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inflation was actually relatively low, in fact, a little bit below 2%. So the details are going to be actually quite important, and I think it would be too soon to predict.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2분기 어닝 시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상반기 랠리를 주도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HSBC의 수석 다중자산 전략가는 미국 대선,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도 이번 어닝 시즌이 하반기 증시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만약 이들 기업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경우 시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much more important when we look ahead for the next 3 to 6 months, looking into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at happens on the earnings side of things. Because let's face it, for the first time, by the end of this year, by the fourth quarter, consensus is basically saying that earnings will grow faster among the 493 stocks in the S&P, among those excluding the Magnificent Seven. And that's going to be a huge, huge hurdle. 삼성전자가 내후 위환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상 첫 노동조합 파업이 이제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삼성전자의 아픈 곳을 콕 짚는 그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2분기 깜짝 실적은 반갑지만 점점 더 삼성의 슬로건인 초격차 전략과는 괴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위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야말로 좀 뼈를 때렸다 이런 호평을 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도였죠? 그렇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세계 3대 경제 신문입니다. 미국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다면 일본에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있고 유럽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모닝벨이 있고요. 4대군요. 예, 네. 그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제목을 보면요, 삼성 크라이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여기는 마이크론에도 밀린다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원문에는요?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대만 TSMC에 밀리고 내부 분위기가 어둡다. 자,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삼성의 위기보다는 바깥에서 삼성을 더 걱정스럽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초격차, 삼성이 내세우는 초격차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는데 이 초격차라는 게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상대가 경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삼성전자의 오랜 삼성의 독특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초격차가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이제 거꾸로 초격차에 밀리고 있다. 다른 기업에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 이 간격이 더 멀어질 것 같다. 그리고 1년 동안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좀 자존심 많이 상하는 일이죠. 예,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죠. 물론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기라는 표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이 좀 아픈 대목은요, 경영 방향에 대해서 다이렉트리스, 방향성이 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 직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또 하나 5월 달에 이재용 회장이 전격적으로 반도체 지도자를 교체했습니다. 그 대목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어요. 지도부를 전격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이것은 교체해도 별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삼성이 이런 언론 한 보도로서 삼성의 성과가 좌지우지 되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위기의 삼성 보도는 삼성의 성과 또 국제 투자가들한테 삼성이 어떻게 비칠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내부 직원의 인터뷰 다수를 실으면서 이렇게 인용 보도를 한 부분이고요. 뭐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 내부 분위기를 좀 판단하는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하나 파업 악재가 갈 길 바쁜데 또 터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파업 문제도 파이낸셜 타임즈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유로는 한참 못하다고 생각한 상대적으로 삼성보다 저 아래쪽에 있다는 SK 하이닉스보다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하다. 거기다가 방향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우리 삼성전자는 어디로 나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같이 겹쳐 있다. 그래서 특히 이 HBM의 부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이렇게 나와서 파업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 저렇게 되면 지금 관건은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대목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는 생태계 일관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무너지더라도 나머지 제품들이 수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부 다 걷어내야 되는데요. 지금 산업계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들어서 좀 삼성전자의 파업에 참여하는 규모는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노조 핵심부의 분위기는 전혀 바뀌고 있지 않고 또 노조 간부들과 회사 측, 사측 간의 대화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절이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뭐 주변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사님, 근데 이번 파업으로 회사 측에서는 뭐 생산 차질이 별로 없다. 왜냐면 HBM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공정이니까 라인 자체가 자동화돼서 손길을 많이 안 탄다. 그래서 생산 차질이 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생산 차질 전혀 없다. 근데 노조 측에서는 우린 생산 차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시각에 뭐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생산도 그러니까 핵심 부분이냐 또 지역적인 부분이냐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논쟁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빨리 좀 노조든 사측이든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삼성은 그동안에 독점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물건을 삼성이 원하는 시점에 삼성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후발주자들 특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상당히 매섭고요. 거기다가 또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현재 애플과 중국 회사의 경쟁 여기에 상당히 지금 경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에 지금 또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그것도 100%는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사람 손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마저도 파업에 참여한다면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면에서 삼성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은 굉장히 지금 비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도 좀 이재용 회장이 인도에 결혼식 참석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결혼식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 인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먼 곳인데 이재용 회장의 그 인도 사랑 그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재벌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그 결혼식에 이재용 회장께서 참석해서 인도 옷으로 갈아입고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외신에 대해서 특별히 됐는데요. 인도의 이 안바니 회장님의 막내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께서는 이 세 번 결혼식에 모두 다 참여한 개근 상 수상자가 됐어요. 자, 그만큼 이제 국제 사업관의 커넥션을 생각해서 특히 이분의 결혼식 한 장소
그 컨벤션 센터 자체도 삼성에서 계약받아서 지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안반이라는 회사가 그 인도의 뭐 순자산만 1,1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부호 랭킹 6위고 또 삼성의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먼 곳이지만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조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노사 문제가 발등에 불인데 우리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굳이 꼭 갔어야 됐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다만 이제 인도 내에서는 이런 어떤 그 인도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그 재계에서는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지만 서민들은 이거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 호화스럽게 했는데 이번 결혼식이요. 결혼식 시작하고 나서 그 처음에 약혼식부터 시작되는 결혼인데 7개월간 연속된 결혼식이에요. 7달을 해요, 결혼식을. 7달 계속 해요. 그래서 안내하고 소개하고 실제로 둘이서 상견례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간 저 결혼식은 이제 마지막으로 줄에서 하고 신혼여행 가기까지 하는 그 최종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월간의 결혼식 대장정의 피날레를 찍었다. 여기 이제 그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나타났고요. 사우디의 아람코 회장, 또 어도비 회장님, HBC 회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재계가 함께 축하하는 또 이번에 안바니 셋째 아들도 안바니 그룹의 한 부분을 또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고려한 그런 국제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른 이유로 인도에서는 좀 결혼하기가 어렵군요. 7달이나 같은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또 재계에서 SK그룹에서도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SK로 보면 시선을 좀 보면 모레 이제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도 좀 안건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SK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대로 지금 HBM 세계 1위로 우뚝 올라서서 회사가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SK온이라는 회사는 SK 이노베이션에서 분리, 독립, 쪼개기를 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배터리 쇼크 때문에, 배터리 캐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에 큰 돈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 포드와 합작을 해서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포드 자동차 자체가 지금 배터리 전환, 전기차 전환 속도를 대폭 늦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더 늦어질 수 있다. 배터리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SK로서는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 SK온의 그 모 회사가 바로 분리 독립하던 모체였던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도 좀 어려워요. 이게 원래 유공에서부터 뿌리를 낸 회사거든요. 대한석유공사 유공. 근데 유공이라는 데가 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이게 중국의 헐값 경쟁에 치여서 지금 수익성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어렵고 그 자회사인 SK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방법 중에 하나로 SK 이노베이션, SK온의 모 회사인 SK 이노베이션과 그 알짜 비상장 회사인 SK ENS 이것을 합작해서 SK ENS 자금으로 좀 SK 이노베이션을 정상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배터리도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구상이 논의되어 왔었는데 조만간 이사회에서 이게 결정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은 이것이 통합이 되면 ENS 자금이 이노베이션으로 넘어오면서 배터리 캐즘을 돌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지금 이런 통합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이러냐?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사업이 좀 뭐 조기 회복될 가능성이 잘 아직은 안 보이고 있는 것도 있지만 통합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저게 합병 비율이에요. M&A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합병 비율이다. 몇 대 몇으로 합병하느냐. 자, 그런데 현재 지금 SK E&S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SK E&S는 최태원 회장과 SK 그 주식회사 SK의 그 소유 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룹 입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과 SK E&S를 통합할 때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는 조금 주고 SK E&S에는 좀 많이 주고 싶겠죠. 많이 준다라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 비율을 두고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다가 우리 주식 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 두 회사가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나와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전망이 또 청신호가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장점과 단점 이것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짜 회사와의 합병 얘기니까 어제 얘기했던 우리 두산 로보틱스랑 박해인 얘기랑도 좀 맞닿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은 합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라고 흡수되는 거죠. 상장 폐지라고 자회사가 되는데 그 회사는 이제 아예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가 없어지니까 다른 듯 또 같은 좀 취지는 어떤 비슷한 측면도 있으면 나타난 결과는 뭐 조금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두 개를 비교해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이 있을 때도 이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미국으로 좀 가보죠. 지난 주말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훌쩍 더 높아지면서 재계와 자산 시장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의 줄을 서느냐, 대통령 당선 이후 재임 기간 내내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기회 혹은 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줄 서는 기업들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미국 거물급 재계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트럼프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말고도 또 줄줄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등으로 트럼프 각하 빨리 쾌차하시옵소서 하고 나온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죠. 이것은 뭐 충분히 예상됐던 신호고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베이조스입니다. 이 베이조스 이분은 아마존 창업자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 엄청나게 각을 세웠거든요. 아, 원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리고 특히 베조스가 갖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격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프 베이조스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성향으로 뼛속 깊이 우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제프 베이조스는 뼛속 깊이 좌파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총격전 속에서도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 이것은 거의 용비어천가 아닌 특비어천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무사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많이 실렸을 거예요. 오, 이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좌파도 나를 밀어주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미국 재계가 트럼프 대통령 대세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베조스의 지지 성명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고마운데 지금 머스크가 먼저 얘기를 한 측면도 있지만 머스크는 지금 정치 자금까지 엄청나게 줘서 그것도 오늘 내일 지금 얼마나 정치 자금을 줬나가 공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재계에 트럼프 줄서기도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아마존 창업자도 나섰으니까 줄줄이 또 다른 분들도 나설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메타 떨고 있는 메타 한 분이 있습니다. 메타도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예, 메타 저커버그는 지금 원수지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이 저커버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그
이제 메타와 인스타그램을 꾸려가는 마크 저커버그가 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동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은 오늘은 우리나라에 정말 슬픈 날이다.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저격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얘기죠. 이 마크 저커버그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치고 불복하고 막 글을 올렸을 때 상의 없이 인스타그램과 또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삭제해서 계정을 아예 차단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분노를 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피격당하자마자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재개합니다. 자, 이렇게 그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머스크라고 좀 보여져요. 머스크는요, 정말 이 내용 어떤 경영의 어떤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류를 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고급이다. 있죠. 자,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중국에만 몰아보고 미국에는 없애버릴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테슬라 회사의 운명도 어려운데 오히려 트럼프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줬거든요. 자, 여러 가지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에서 트럼프 수혜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제일 밑에 테슬라의 이 상장 지수 펀드, 테슬라를 집어넣은 펀드들 주가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돼야 재집권돼야 테슬라가 더 좋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상승률을 측면보다는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전기차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는 무조건 악재예요. 그런데 이 머스크가 하도 정치를 잘해가지고 테슬라는 살아남을 거야. 거기다가 그 머스크가 미국에 전기차로 막 뒤따라오는 GM이나 스텔란티스 또 포드의 전기차 전환을 막아주면 테슬라 살아날 거야.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아서. 예.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요. 중국산 배터리를 써도 미국에 팔릴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때려잡지만 테슬라는 보호할 거야. 이 인식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이 어려워져도 기업은 또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좀 더 우리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당선이 테슬라에는 악재일지 호재일지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정치 변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간 내서 저희가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후 아침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낮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양을 보면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 북부와 남해안 많은 곳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고 4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집중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일부 서쪽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더위가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속초 25도, 강릉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희 모닝베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